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와이드입니다. 여야가 공천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총선 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 내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박창환 전 장한대 교수,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각 당의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또 지역별 특성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은 그야말로 시스템에 의한 혁신 공천입니다. 아니, 혁신 공천을 넘어서서 공천 혁명이 이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상을 했던 거고요. 예. 잘 치밀하게 기획된 그런 경선 결과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형식은 시스템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 의원 평가나 아니면 여론조사 과정, 방법 이런 과정들이 다들 누구나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예, 먼저 이 판세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한 30일, 32일이 졌고 네. 이제 오늘로써 30일 정도 총선이 남았는데, 자 지금 나오고 있는 각 당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총선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우리 정치평론가분들이 모두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변곡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바뀔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이 추세가 웬만해서는 총선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지율에 굉장히 예민한 것 같습니다. 먼저 최수영 평론가, 네. 지금 이번 주에죠. 이번 주에 나왔던 MBS라든지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보다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도 40%를 넘어간 것도 있고 40% 문턱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거 국면이 국민의힘 쪽으로 유리하게 기울었다.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동안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좀 높았어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디커플링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럼 국민의힘 지지율은 있어도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정권 심판론 구도가 그래도 유효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놓고 보면은 갤럽이라든가 다른 여러 조사들도 봐도 대통령 지지율도 같이 상승을 했어요. 국정 지지도가. 이거는 이제 동조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총선을 30여일 남은 상태에서 이 말하자면은 여당과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그러니까 두 국정의 쌍두마차가 커플링 현상을 이뤘다, 동조화 현상을 이뤘다는 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민주당과 야권이 주장하는 정권 심판론에 힘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당시 시계를 4년 전으로 되돌리면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2020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제가 알기로 45% 갤럽 조사 기준으로 45 정도가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거의 육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잘못했다고 그 심판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냐?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는 괴리가 있는 게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는 것, 그렇게 생각이 되고, 민주당의 지지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쨌든 지금 가장 부정적인 이슈가 돌출할 때 했기 때문에 아마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먼저 결집한 거고 민주당 지지층은 조금 아직은 덜 결집한 상태지만 막상 본격적인 선거 구도가 되면 조금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만큼 보완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좀 앞서 나가고 민주당이 추격하는 양상이다 보니까 국정 심판론보다는 오히려 거대 야당 심판론, 즉 쌍방 심판론이 이번 선거에서는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지금의 지지율 격차가 총선까지 그대로 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보정은 되겠지만 국힘이 앞서고 민주가 추격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제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까지 가기엔 아직도 한 3주가량 남았기 때문에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깊은 얘기가 필요하지만 그러면 이 지지율 패턴이 그대로 간다고 치면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일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세요? 개별 지역구의 사정을 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 여론조사 지지율만 갖고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을 뿐더러 지지율도 뭐 몇 번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그래픽이 나왔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당이 사실상 민주당의 제2위성정당을 자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구에 후보를 안 낼 건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를 합하면은 여전히 국민의힘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그렇다고 갤럽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확인이 됐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뭐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 아직 정당 지지율이 뭐 확고한 우위에 있다고도 보기 어렵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 방송에 나와서 그 이제 6회 주자 한 명 나간 것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물론 그 민주당도 그동안에 사실 5회까지 안타는 많이 쳤었죠. 그런데 매번 이제 말루에 득점은 못하고 잔루만 남긴 상태로 이닝이 끝났기 때문에 네. 지금 아직까지 스코어는 0대 0이고 남은 7, 8, 9회에 결정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곧 의석수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점잖게 평론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낮은 자세로 일부러 그러신 거죠? 아니 민주당이 실제로 뭐 현역을 교체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현역 의원이 많기 때문에 예. 그 현역의 힘과 조직과 뿌리는 실제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실 공천 국면이 끝나면 분위기가 반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들도 좀 나왔었거든요. 그동안 김종욱 전 행정관님이 보시기에는 지금의 판세 어떻게 바뀔 가능성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보시나요? 예, 뭐 제가 볼 때는 선거라는 과정이 있으면 변동폭들은 항상 발생하는 것이고 오히려 어떤 전체적인 국민의 민심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소재가 무엇이 나오냐에 따라서 변동도 심하기 때문에 네. 지금 여론조사의 흐름 자체를 가지고 구조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정권 심판 여론이 진짜 옅어진 거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정권 심판론이 옅어지려면 네. 정권 스스로가 운영 방식, 국정 운영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분노하는 민심은 있는 거죠. 근데 분노한 민심이 민주당한테 집중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정당 지지율에서 나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은 주로 보면 전화면접 같은 경우는 박빙이 되게 많았었고 ARS에서 민주당이 좀 높은 것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접점이거나 소위 역전이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그 추동하는 힘은 서울 지역에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지역에 있는 20대, 그다음에 50대 같은 경우가 네. 상당히 출렁이는 폭들이 커졌습니다. 원래 네. 20대가 컸었는데 최근에 50대가 더 커지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네. 소위 서울 지역에 있는 50대라고 하는 이 스윙 보터들이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가를 저희 매우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핵심적으로 이 진영이 다 갖춰진 다음에, 그러니까 공천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대진표가 만들어진 그 다음에 공천 평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은 좀 잡음이 덜한 것 같고 민주당은 좀 잡음이 많은 것 같다는 흐름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료됐을 때, 네. 그러니까 매첩이 완료됐을 때 국민의 평가가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본인 과거에는 민주당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판단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들 때는 오히려 정권 심판론이 작동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은 되게 지금 아주 복잡한 상황에 좀 처해 있는 것 같고 네. 아마도 다음 주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흘러가는 여론조사의 지표를 보게 된다면 예. 아마 그때는 제가 볼 때 약간의 윤곽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40%를 넘거나 육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 심판론이 여전히 유효하다,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뭡니까? 부정평가 응답률이 높다 그거예요? 아까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 데이터 조사 하나만 가지고 볼 수 없는데 경향적으로 옅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뭐 여기 지금 데이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MBC에서 패널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 패널 조사라는 건 동일한 사람을 가지고 1, 2, 3, 4차에 거쳐서 진행이 됐는데 나름대로 변화가 있습니다만 변화하지 않는 것 하나가 뭐냐면 소위 정권 심판에 대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현 정권이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정권 심판에 대한 저류의 흐름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저류의 흐름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그만큼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회의감이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네. 앞으로 변동의 핵심은 민주당이 이런 저류에 있는 정권 심판의 흐름들을 잘 복원을 낼 수 있을 것인가의 알겠습니다. 문제도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잘한다보다 잘 못하고 있다 현 정부가 이런 여론이 우위에 있는 거는 확실하다. 네네. 예. 네. 지역별로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민주당에서는 호남에서 하락세가 좀 뚜렷해 보이고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서울 지역에서 그 격차가 더 두드러졌거든요.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민주당의 여론조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은 굉장히 전략적 평가를 합니다. 네. 정권 심판론의 담당으로서 중심으로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평가하는 거지 이재명 대표가 좋아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수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전체를 보면 상당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게 이제 최대치를 이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서울에서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네. 아니 정권 심판론 하라고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하고 있다. 이 공천 파동의 후유증이 그대로 저는 이 전략적 그 평가로서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여론조사는 지금 바닥을 그 치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아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왜 올랐냐? 오른 이유는요. 뭐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산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도 있지만 네. 저는 의대 정원 확대, 이 지금 의료 파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25일이 지나봐야 저는 이 지지율이 변할지 그냥 이대로 굳어질지가 나온다고 봅니다. 25일이요. 지금 의료 대란이 네. 지금까지는 응급실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추세, 그러니까 뭐 정부가 입장을 변화하지 않고 거의 행정적으로만 지금 소위 의사들을 누르고 있는데 네. 이 관리가 25일 정도 되면 한계에 도달한다고 그래요. 이건 의료진들로부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25일경쯤에 의료 대란, 즉 정부가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제까지 의대 정원 문제로 사실 그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거꾸로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과잉 지지율을 받았던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의료 대란의 변수가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공천이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워낙 크니까 다른 뉴스가 안 보였는데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무한정 이어지지 않거든요. 네. 이번 주 다음 주 되면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거예요. 즉 그동안에 국민의힘에 감춰졌던 논란이 되는 공천들이 국민의힘에 꽤 많이 폭탄들이 숨어 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유영하 변호사, 뭐 도태우 변호사 이런 분들이 있죠. 뿐만이 아니라 소위 찐윤 중심의 공천, 뭐 비판하지 않는 뭐 도대체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공천. 국민의힘의 공천 잡음은 이제 시작이다. 그렇죠. 공천에 대한 국민들의 객관적 판단이 그동안의 민주당의 공천 파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네. 그게 언제 이달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질 거다. 그런 점에서 뭐 극적인 변화는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상당 부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총선이 한 달여 남았는데 앞으로 이 지지율들이 뒤바뀌게 되거나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할 가장 큰 변수는 뭐가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뭐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변수를 꼽기는 좀 어려운데 저는 일단 실수를 꼽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득점하기는 지금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 네. 득점 1, 2점보다는 대량 실점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여론조사를 얘기할 때 제가 비유하는 게 있는데 날씨와 기후가 있습니다. 네. 지금의 이제 아직은 우리가 날씨로 봐야 합니다. 이게 어떤 기후로 정착이 되면 이제 그게 큰 덩어리의 구도가 되겠죠. 심판이냐 뭐 그다음에 국정 지원이냐 되는데 예. 현재까지 지금 진폭을 놓고 보면은 아직도 날씨가 좀 좋고 나쁘고가 변화무쌍하게 가는 단계로 봐야 되고 이것이 고착화되어서 우리가 기후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올 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다 반영된 걸로 봐야 되겠죠. 근데 네. 제가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크게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거대 담론이 없어요. 과거 같으면은 큰 틀의 어떤 담론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네. 뭐 이제 무상급식, 경제민주화 혹은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총선의 큰 흐름을 내는 것들이 있었고 아니면은 재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은 세밀화된 어떤 지역 생활 공약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른바 수도권 서울 편입이라든가 그다음에 네. 이제 뭐 GTX 연장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노인 의료에 대한 어떤 뭐 복지라든가 이런 어떤 이른바 살라미식의 자잘한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네. 각 정당들이 얼만큼 지역에 대한 맞춤 형식으로 이 공약들을 국민들에게 속으로 이렇게 꺼내놓느냐 이런 게 이제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이제 변동 요인이 될 것 같고 네. 변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예상할 수 있는 변수는 변수가 아니거든요. 정말 그야말로 툭 튀어나오는 게 변수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건 실수다. 네. 각 당들이 득점에 너무 눈이 먼 나머지 자꾸만 이제 더 큰 걸 한번 해보려다가 역풍을 맞거나 하는 그 실수를 저지를 때 네. 그거는 시간이 지금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복원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저는 제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실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실수를 짚고 가죠. 네. 오늘 좀 이슈가 됐던 것이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이찍, 그렇죠? 이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2번을 찍었던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굉장히 비하적 표현이라고 해요. 이제 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 사용하는. 자, 이 이재명 대표가 결국 사과까지 했는데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1번 이재명. 네. 설마 이치가 아니겠지? 설마 이치가 아니겠지? 예. 이거는 박찬환 교수님. 네. 이재명 대표가 결국 사과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굉장히 비하적으로 표현한 게 이직이라는 말인데 이제 본인이 이제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다 같은 우리 국민이고 다 같은 주권자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사과를 하시긴 했는데 이런 실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실수. 그렇죠. 예, 예. 지금 이제 박빙의 이 상황에서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데 말 꺼내기 무섭게 하셨어요 오늘. 네.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중도의 언어가 있고 지지층의 언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거는 중도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소위 지지층의 언어를 쓰게 되면 이제 실수가 발생해요. 사실 이직이라는 게 특별하게 혐오의 언어는 아니에요. 이 지난 대선 때 지방선거 때 2번을 찍은 사람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워낙 편하게 쓰시다 보니까 시민한테 이제 소위 젊은층한테 막 박수 쳐주고 이러니까는 뭐 이직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굉장히 이게 이분법적이고 적대시하는 그렇죠.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아니 선거라고 하는 게 네. 소위 말해서 국민들 전체의 마음을 담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특히나 중도층을 흡수하는 게 핵심인데 일찍이니 이찍이니 그러면 구분해 버리는 거거든요. 지지층이냐 지지층 아니냐 이런 게 지금 민주당이 이제 워낙 소위 언론의 질타를 많이 받고 소위 뭐 사천이니 뭐니 뭐 이런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날이 서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선거를 앞으로 본격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입도 좀 풀려야 되고 마음도 좀 풀릴 필요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언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날카로워져 있는데 서운해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중도의 표를 가져오는 데는 하등 도움될 게 없다. 그런 점에서 오늘 사과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찍이었을 것 같은 죄송합니다. 예, 2번을 찍었을 것 같은 기분 나쁘세요, 송 변호사님? 저 이재명 대표가 이찍이라고 해서? 아니 뭐 제가 기분이 나쁘고 안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일반 유권자들께서 어떻게 보셨을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언어는 국민을 통합하고 화합하고 포용하는 것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일찍 이찍 이런 식으로 국민을 반으로 갈라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런 그 용어를 들으면요, 이제 그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같은 사람한테도 그러면은 어떻게 대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최근 언어가 워낙에 과격해요. 언론에 대해서도 최근에 협잡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럼 언론이 일단 협잡을 한다는 그 발상 자체도 놀랍습니다만 뭐 누구하고 어떻게 협잡을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대감이 많이 쌓여 있고 게다가 그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예. 네. 아까 박창원 교수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상당히 그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국민들 앞에서 정제된 언어를 구사해야죠.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재명 대표 지역구의 지지율도 좀 살펴볼까요? 인천 계양을의 민심도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랑 접전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상당히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돼 왔었는데 예상보다 좀 어려운 선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근데 뭐 전통적으로 인천 계양 같은 경우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곳이긴 합니다. 그리고 네. 또 서울과 다르게 경기도와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지지세가 좀 구조적으로 좀 안정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최근 추세를 보게 되면 어떤 격차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흐름들은 분명히 있다. 예. 네. 이건 뭐냐면 소위 보수적인 지지층들 같은 경우가 상황 변화를 느끼면서 상당히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지지에 동원되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것이 자체가 구조화될 것인가 아닐까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의 여론조사 지표만으로 얘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나온 조사 같은 경우는 격차가 더 컸었던 측면이 있는데 네. 이게 동일한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또 ARS 여론조사랑 전화면접 여론조사는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향적으로 인천 계양 같은 지역이 매우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었는데 지금같이 격차가 조금씩 줄어든다고 얘기하는 건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결집 효과가 계속 지금 더 확장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그럼 그렇다면 민주당이 여기에 대응해서 얼마나 민주당 지지층들과 중도층들을 견인해낼 수 있게 선거 전략들을 바꿔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지표 중에 하나가 분명히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정권 심판이라는 얘기들이 과거엔 되게 좀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권 심판이 많았는데 예. 갤럽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가장 높은 것이 물가 문제랑 민생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물가와 민생 문제가 매우 살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제가 볼 때 아주 곤욕스럽게도 과일값이 물가 앙등을 어떤 선도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얼마만큼 그런 분노하는 유권자층에 맞는 메시지를 낼 것인가의 부분들이 네. 저는 2차적으로 여론 지형을 갖다 변동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지금까지는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전략 전술에서 일정하게 대중의 이해 요구들을 잘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맞게 네. 좀 반성적인 고찰을 통해서 선거 전략과 내용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의원님 그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의 지지율 격차가 거의 뭐 두 자릿수 네, 그렇죠. 차이였는데 16%포인트. 예, 이렇게 선거 한 달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은 박빙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후에 첫 번째는 원희룡 후보 쪽의 캠페인 전략이 좋았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여기는 이재명 대표의 전략적 오인도 있었다. 그러니까 네.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지금 원희룡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저돌적인 자기 정치적 명운을 걸고 여기에 거의 올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여기에 지금 이천수 선수를 영입한 이른바 셀럽 마케팅 효과가 좀 발휘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윤영선 전 지구당 당협위원장이죠. 그대로 손을 들어주고 다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이른바 원팀 전략을 냈었어요. 네. 이건 조직 흡착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요인이 됐겠죠. 네.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저는 이제 여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래 국토부 장관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신임한다니까 그럼 이제 확 바뀌겠네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전략적 오인이 또 들어간 거예요. 네. 뭐냐면 뭐 GTX 연장이라든가 이런 지역 굵직한 공약들 내놨는데 이재명 대표가 뭘 하냐면 양평 고속도로 얘기를 꺼내면서 이것도 휘어지는 거 아니겠냐라고 한번 약간 비아냥조로 얘기한 거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제대로 찔렀다. 말하자면 원희룡 후보의 약점 찔렀다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지역 주민들은 그래 맞아. 그 휘든 직선으로 오든 유치할 수 있는 힘은 원희룡한테 있지 맞아. 이른바 힘 각인시켜주는 있는 효과가 후보. 있는 거예요. 네. 오히려 저 전환 효과보다는 강화 효과를 더 주게 되는 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상대를 저격하고 상대를 공격했던 그 좋은 소재가 오히려 상대를 도와주는 연상 효과로서 도와주는 그런 말하자면 고착 효과를 낳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표 전략적 오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뭔가 좁혀지고 하니까 조금 벌려야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그리고 상대를 좀 네거티브로 눌러야 되겠다는데 원래 네거티브가 그렇습니다. 상대가 굉장히 거세게 맹렬하게 추격하는 네거티브는 오히려 그 상대의 기세를 더 키워줍니다. 네. 그게 전략적 오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 두 가지가 저는 걸렸다고 보고, 그러니까 묶여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발목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 다녀야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많이 못 가는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앞으로 이제 이 개항을에 발목 잡히면 조금은 지지율에 도움이 되겠지만 네. 민주당이 전체 큰 판도에는 아마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 김종엽 행정관님, 제가 이제 뭐 경제부장도 겸하고 있어서 그 물가와 민생이 굉장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물가는 뭐 전 세계적인 문제, 뭐 원자재 공급난이 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물가 문제는 이제 과일하고 채소들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지난 기후로 인해서 좀 충분히 이제 생산이 되지 못한 영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정권의 어떤 정책 실패란 무능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되는 물가 상승 때문에 국민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현 정부를 바라볼 것이다. 이런 이제 맥락이 깔려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캠페인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과일 문제가 기후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건 경향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물가가 이제 오르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 그렇죠. 수밖에 없죠. 줄 수밖에 없는 건데. 이자도 있고. 근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우상향의 상황들이 벌어지죠. 대부분 가처분 소득은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아마 최초로 좀 꺾이는 과정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임금 같은 경우도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머니 사정이 안 좋고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면 일단 일상적인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왜 발생했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캠페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설명이 없이 만약에 우리가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던 뭐 예를 들면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 문제나 뭐 명품의 문제나 이 문제만 거론했을 때에는 소위 현실적인 문제와 다른 경쟁의 문제로 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예.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거기에 맞게 경제가 왜 이렇게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한 구체적인 캠페인 전략들이 이제 작동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시 명룡대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뭐 아까 이제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실수 얘기도 하셨는데, 최근에 원희룡 이 후보 측의 이제 후원회장을 맡았던 이제 축구 선수 이천수 씨가 폭행을 당했다 이런 이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이 박빙의 명룡대전 그러니까 4% 포인트 차로 좁혀져 있는 이 박빙의 승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저는 뭐 명룡대전 이래가지고 지금 지지율 격차가 많이 줄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더 격화되고 지지자층 간의 충돌도 그렇죠. 지지자층 간의 충돌이 생기고 예. 이런 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뭐 누가 오든지 간에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서 뭐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러면은 뭐 니들 얼마든지 해봐라. 좀 지지층도 좀 관용스러워집니다. 예.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골키퍼인데 골키퍼가 지금 경기장에 없어요. 좀 당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공천분란으로. 네. 그러니까 개항을 입장에서 보면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우린 당대표 지역구인데 당대표가 나가서 좋은 평가도 받고 당 분위기가 좋으면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소위 공천 파동의 후폭풍으로 이재명 대표가 연일 언론의 질타를 받다 보니까 당대표의 지지율이 좋을 수가 없죠. 반면에 상대방인 원희룡 후보 측은 셀럽들 동원해서 바닥을 정말 상대방 골키퍼 예, 없는데 예. 그 상대방 골키퍼 앞에서 공차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지율 격차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니까 지지층 입장에서는 빈집에 와가지고 이제 내 집처럼 하니까 좀 소위 이제 예. 좋은 감정이 나올 리 없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계속까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으로 선거운동 시작하고 이러면 네. 어느 정도 다시 좀 조정이 될 겁니다. 앞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이직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원희룡 후원회장 이천수 씨에 대한 뭐 폭행 논란 이제 그것까지 좀 다뤘고 국민의힘에서도 실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성일종 의원이 이토 히로부미 그러니까 이제 장학 재단 이제 관련해서 행사장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나쁜 XX지만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좋은 일도 했다라는 표현을 해서 뭐 난리가 났었죠. 결국 성일종 의원도 사과를 했고 한동훈 위원장이 입조심 단속령도 내렸고 이런 실수도 굉장히 큰 거 아닌가요? 바로 사과를 했죠. 예. 바로 사과를 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뭐 선거 과정에서 부적절한 비유, 예. 뭐 잘못된 언급을 삼가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도 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실수가 선거 막판에는 굉장히 큰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설마 이직은 아니겠지 이런 거 하는 것도 지금 중도층이 보기에는 굉장히 거부감이 들고 특히나 그 개항을의 민주당 지지층이 보기에도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일 겁니다. 지금요 그 개항을 선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개항을의 민주당 지지층이 민주당의 장래를 결정하는 그런 선거가 돼버렸어요. 예. 이 비명 행사 공천 학살은요 전국의 민주당 지지층이 다 보고 있습니다. 개항을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 그 개항을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보궐선거 때 득표했던 55.2%는 예. 민주당 지지층과 이재명 대표 개인의 지지층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나 특히 이제 비명, 친문 지지층은 예. 이재명 대표를 낙선시키는 것이 민주당을 제갈 길을 가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행위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이 패배하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이 낙선을 해서 뒤로 물러나는 결과가 된다면은 그것은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반대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실제로 작동했던 게 2008년의 경남 사천 선거입니다. 예. 네. 이방호 사무총장이 그 당시에 친이계 공천의 원흉으로 지목이 돼서 그때 이제 박사모가 가서 낙선 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기가 부부한테 패했던 그 선거가 개항을 해서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게 지금 아까 저희가 화면에서 봤던 그 여론조사 흐름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그 부분은요 데이터를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요. 국민의힘의 원희룡 후보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자당의 지지층의 결집력이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반대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지역구에서 떨어뜨리게 되면 민주당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층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데이터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오히려 문제의 핵심은 얼마만큼 자기 자당의 지지층들이 투표 현장에 많이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가 지금 가장 관건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완전히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각 당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자기 후보에 대한 지지는 완전히 다 차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투표장에 얼마나 많이 나갈 것인가. 네. 저는 이게 저희가 알겠습니다. 관건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수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이번 주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수원 유세를 갔다가 수원 이제 지역에 이제 뭐 시장 연합회장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한동훈 위원장을 가리켜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왕이 되면 우리 이제 백성을 얼마나 잘 이끌지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흥분이 된다. 약간 이제 이런 류로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은 선거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나요? 근데 그건 뭐 우리가 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하자면은 그 국민의힘 쪽에서 말하면 예. 소속된 당에서 한 실수는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유권자들이 그렇게 반응했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중도에 혹시 위반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썼다. 저는 이제 근데 그걸 이제 말하자면 한동훈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즐겼다든가 하면 그 뭐 기뻐서 좋아했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로 제지했잖아요. 심지어 언론에 좀 이런 거 쓰지 말아달라고 얘기했고 예.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른바 로우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낮은 자세 전략, 로우키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조금 지금 여론조사상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말하자면은 사실은 이게 대선과 달라서 대선은 어떤 한 후보에게 좋아하는 것과 당이 좋아하는 게 동일시될 수 있는 예. 그 동질화 현상이 있지만 총선은 255개 지역구에서 전부 각자가 다른 이제 투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일반화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동훈 위원장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해프닝 같은 건데 그 뭐 왕발언 해프닝은 한동훈 위원장이 전 적절히 제어했다고 보고 또 그러한 것들을 유사하게 또 앞으로 예. 하지 말아달라는 일종의 우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예. 네. 지금 저 유세장에 또 못볼 시장인가요? 지동 시장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저 예, 예. 수원에서. 근데 이제 저 자리에 또 방송인 주진우 씨가 갔다가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층이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막 그래서 막 쫓겨나다시피 간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실 뭐 선거가 예. 과열되다 보면은 양쪽 지지층이 상대 진영의 어떤 말이죠 상징적인 사람에게 좀 적대감을 드러내는 건 맞긴 하는데 네. 저는 그래요. 이제 이걸 것들을 얼만큼 진화하는가가 지도부의 역량이고 사실 지도부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결국 통합의 메시지 그다음에 예. 포용의 메시지를 내는 게 그게 길게 보면 승리하는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각 당의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니까 네. 공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보고 오시겠습니다. 특검법 표결이 끝나니까 여당 공천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화자찬에 맞지 않던 여당의 공천이 건생구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 끝났으니 이제 사냥개를 사냥한다, 삶아 먹는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말도 진짜 재미없이 만드네요. 뭐라고요? 무슨 그렇게 한심한 표현 만들 시간이 있으시면 지금 저 공천을 민주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조차 정상적인 공천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의 당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이 모습이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참으로 딱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맡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7만 몇천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저 역시 이렇게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불공정과 이 무도함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지도부의 발언 수위들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송영훈 의원님, 민주당 공천 상황에 대한 평가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스스로 공천 혁명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 상대로 국민의힘에는 뭐 건생구팽이라는 표현까지도 나왔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자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근거로는 현역 의원 교체율이 거의 45%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 역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좀 근거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현역을 많이 교체를 했다고 다 혁명인지는 모르겠고 네. 그걸 이제 혁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의 혁명은 유혈 혁명이죠. 그 민주당의 어느 탈당하신 의원도 이재명 대표를 두고 손에 피칠갑을 했다 뭐 그런 표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민주당의 공천 상황은 선열이 낭자해요. 네. 그게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대단히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지금 현역들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 비명 행사 뭐 몇 주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뭐 네. 다 보셨을 거고 이렇게 된 것과 사실 국민의힘의 공천은 많이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네. 민주당은 어쨌든 특정한 계파가 당을 장악하고 사당화를 할 목적을 가지고 다선 의원들을 뭐 인위적으로 하위로 평가를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물러세운 반면에 국민의힘은 그래도 물 흐르듯이 재배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야구로 치면
지금 민주당은 노장 선수들은 무조건 다 은퇴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팔팔하게 뛸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기록을 갖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3할을 킨 선수도 2할 오픈으로 보고 평가하고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노장 선수들이 더 뛸 수 있다고 하면 그래 그럼 1년간 플레잉 코치를 해봐라. 지금 이렇게 제안해서 험지로 재배치해서 싸워오라는 겁니다. 네. 지금 그런 차이는 이제 앞으로 선거에서 갈수록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선거에서 쇄신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기는 선거도 중요하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민주당에서 이렇게 현역 물갈이를 많이 한 점을 높게 평가하시는지 아니면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좀 이길 수 있는 후보들을 현역들을 더 많이 배치한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뭐 민주당에서 혁신 공천 또 시스템 공천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 네.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친노나 친문 세력이 20년 동안 배지를 계속 따라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변화를 좀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뭐 당 내외적으로 계속 제기돼 왔던 문제입니다. 또 그 이번 공천에서 컷오프라든지 또는 하위 20% 그리고 경선룰 이게 주어진 조건 하에서 사실 지도부가 움직인 거지 예. 새로운 잣대를 들이민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니 해도 이번 그 총선은 키워드가 네. 정권 심판론이에요. 예. 그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60%에 달했습니다. 그럼 60%에 달하는 부정평가를 공천을 잘해서 민주당의 중심으로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가져오기는커녕 있는 지지층마저 분산을 시켰다. 네. 좀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혁신 공천 맞는데 시스템 공천 맞는데 결과는 왜 이러느냐? 지지층이 왜 분산되느냐라는 거예요. 예, 그 이유는 여기에 뭐라고 문제점 보시나요? 중에 하나가 네. 그 논란이 되니까 우리는 세대 교체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세대 교체의 기준이 일관돼야 돼요. 예를 들어 정동영, 뭐 박지원 이런 올드보이들도 같이 경선에서 컷오프 했어야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올드보이들은 경선에 올라가고 뭐 젊은 분들은 경선에서 컷오프되고 네. 신인들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또 영입과 관련해서도 과거의 전전 총선 때 그때 문재인 그 당대표 시절에 영입 인사들을 보면 이름이 있거나 네.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했습니다. 네. 소위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영입됐고 그분들이 공천이 많이 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소위 세대 교체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당직이나 이런 것들은 눈에 띄지만 국민들에게 인지도, 명망도 또는 전문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좀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정권 심판론에 도움이 되는 공천이었냐라고 한다라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네. 지지층들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공천은 못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이제 있죠. 지금 가장 민주당 공천에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인물로 이제 두 분을 많이 꼽더라고요. 투박, 이제 쌍박, 뭐 아시죠? 예, 박강원 원내대표, 그다음에 이제 박용진 의원. 박강원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그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를 사퇴했죠. 그렇죠. 이른바 비명계로 불리는데 이분이 근데 수원에서 굉장히 텃밭을 잘 관리해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하위에 포함되면서 결국은 이제 경선에서 컷오프가 됐고 물론 이제 승복을 했습니다만은 과연 이 사람이 왜 하위에 들어갔어야 되느냐? 굉장히 논란이 좀 큽니다. 박용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굉장히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이지만 의정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도저히 하위 10%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왜 들어갔느냐? 이거를 이제 당 지도부라든지 공관위가 좀 정말 시스템 공천이면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돼요. 그냥 결과가 이래. 공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쉬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네. 160명이 거의 170명에 가까운 의원들을 갖다가 동료 간부가. 재배치해야 되는 예.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 공천 시스템이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라 8년간 진행해 왔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34% 정도가 정성평가예요. 근데 34% 정성평가는 의원들 간의 평가도 있습니다만 보좌진들의 평가, 당직자들의 평가, 지역에서의 여론조사, 세평 이것들은 다 모아져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아마도 이 여론조사나 어떤 상대 다면평가와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에 대한 나름대로 불편한 응징 평가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판단들을 하는 거죠. 근데 왠지 이거 갖다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전체 표를 가지고 와서 그 통계를 가지고 얘기한 건데. 동료 의원들이 응징한 거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평가가 나왔을 때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 반명이거나
아니면 그 당시 체포동의안 문제와 관련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분에 대해서 야박한 평가가 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예. 들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포괄되고 그것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평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역에 누구냐? 주로 권리당원들. 그다음에 소위 민주당 지지층들 같은 경우가 소위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비판적인 여론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비판들이 하위 평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등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 국민이 봤을 때 왜 그게 박용진이야? 왜 그게 박광원이야? 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갸우뚱하시는 건데 네. 문제는 그 데이터가 저희가 누군가가 개입해서 숫자를 바꿨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매우 안 좋은 나쁜 행태인데 네. 그것이 통계적으로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강원 의원 같은 경우는 동료 의원들이 원내대표로 뽑아서 만들어 주신 분인데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에 그 행태를 보고 이제 원내대표로 만들어줬던 것을 철회하고 오히려 이제 징계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위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해석이군요. 그리고 또 지금 상황을 보시면 의원님들 무섭네요. 예. 원내대표 뽑을 때는 또 언제 그것도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를 들면 매우 지역을 탄탄하게 하셨고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고 3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신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김준혁 후보에게 예. 아무리 감산이 됐다고 하더라도 역전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또 그 지역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흐르고 있었다라고 그 지역의 얘기할 강성 수밖에 지지층 없는 거지 개딸들이 있는 거죠. 얘기한 건 아니, 아니고 그거 다 개딸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내에도 새로운 흐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 네. 또 예를 들면 지금에 있는 기존의 기득권 체제에 대해서 이대로 갔을 때 민주당이 좋은 정당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분들 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네.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이렇게 나타났던 좀 특이한 하나의 결과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일에 경선 결과 발표됐을 때 거의 뭐 구사일생이다, 극적인 생존이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할 정도로 의외의 이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에 이제 결선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앞으로 이제 오는 11일에 이제 발표가 된다고 하죠. 결과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결과 예상은 어렵습니다. 제가 평론의 추론이니까 저 추론을 추론의 해보자면. 영역으로서 네. 생각하면은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삼자 구도였잖아요. 근데 거기 한 분이 이제 이승훈 변호사라고 이제 방송 많이 하던 분 계셨는데 네. 그분이 탈락했잖아요. 자, 그분이 탈락한 표가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분도 친명 후보라고 표방을 했는데 네. 자 그럼 그분이 드랍했다고 그분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큰 틀에서 박용진은 살려줘야 그래도 민주정당이라는 소리 듣지 않을까 해서 전략적으로 그럼 이동해 줄까요? 좀 그렇게는 안 봐요. 이미 그렇게 갈 거라면은 박용진 의원만 이렇게 삼자 대결 구도에서 사실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는 제도를 저는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결선에서도 감점은 그대로 또 받죠. 또 그대로 또 네. 유지되는 거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저는 이번 공천을 통해서 민주당이 아마 세 가지 정도의 변곡점을 가지고 국민에게 매우 공정하지 못한 공천 또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 공천을 줬다고 봐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박용진. 아직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광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최근에 벌어진 서대문갑에서의 청년 그 전략공천 지역에서 성취훈 전 청와대 행정. 성취훈이라고 이제 3위 안에 드는 사람을 빼고 과거에는 부적절한 발언을 딱 빼고 네. 또 대장동 변호사 이른바 정진상 측 변호인도 올렸어요. 김동화 변호사요. 변호사. 자 그러면은 그 논란이 되었다라면은 그죠 네. 성취훈 행정관의 전 행정관의 얘기가 논란이 되었다면 처음에 걸렀어야죠. 처음에 오디션 다 통과해 놓고 네. 왜 마지막 3자 경선 되니까 이 사람을 뺍니까? 네. 그리고 하필 또 그 자리를 메꾸는 사람이 이른바 이번 거의 불패의 신화를 자랑하는 대장동 변호사들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눈에 많은 그 온당하게 미치지 예. 않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 얘기하는데 네. 그 시스템 공천을 운영하는 게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거는 사람이 정성평가든 뭐든 사람의 판단과 정무적 판단에 개입했다고 예. 본다면 네. 이제 그래서 민주당의 이 성북 갑 공천까지 성북을 공천까지 저는 몇 가지의 변곡점들이 아마 두고두고 아마 이번 총선에서 국민 판단에 남을 것 같아요. 서울 서대문갑 같은 경우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차점자가 올라간 거다라고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대장동 변호사로 불리는 친명 인사이기 때문에 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저는 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박광원 의원에 대해서 네.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지역에서 3선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권리당원에 대한 영향력, 소위 장악력 이게 훨씬 더 높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물론 뭐 정치 신인 가점을 받는 분은 아니시지만 신인급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20% 정도는 여론조사든 아니면은 권리당원이든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당원들에 대한 평가가 그다지 좋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증이다. 그건 본인의 리더십의 문제라고 봐요. 그다음에 서대문 같은 경우 이 성치훈 후보 같은 경우에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 이 논란이 된 게 예. 경선 3인 경선이 되고 나서 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결과가 딱 나왔는데 하루 만에 그렇죠. 바뀌었죠? 결과가 딱 나오니까 성춘 후보가 과거에 그 소위 그 미투 운동 당시에 예. 2차 가해 안희정 논란 전 충남도지사 선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이제 그때서야 됐어요. 예. 물론 그 전에는 여러 명의 후보들이 경쟁을 했었기 때문에 네. 뭐 본인의 장점을 드러내는 이야기들이 주로 많았고 네. 또 시간도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3인으로 좁혀드니까 이분의 논란점이 이제 쟁점화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공천이 마무리돼 가는데 또 다른 논란을 제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인 배제를 한 거고 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차점자가 하필 김동완 변호사인 거예요. 아까 대장동 변호사 불패라고 그랬는데 예. 대장동 변호사들 중에 경선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불패가 제가 아니에요. 대다수 불패라고 해서 조상호 변호사도 있고 한데 네. 제가 거의 대다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점에서 결국은 이 경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민주당 당심이 어디로 가느냐. 네. 민주당의 당심은 권리당원들은 분명하게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 근데 네. 문제는 그 당심이 국민 여론과 소위 일치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게 좀 다르냐. 이게 이제 총선 결과에서 봐야 될 대목이죠. 예. 이제 국민의힘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굉장히 뭐 민주당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좀 잡음 없이 뭐 이렇게 공천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역 교체율도 조금 낮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이뇨한 혁신위 체제가 들어서고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한 일성이 뭐냐면 다 바꿔야 된다. 소위 말해서 진짜 와이프하고 뭐 빼놓고는 진짜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대대적인 혁신을 요구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공천이 끝난 걸 딱 보니까 정말 이뇨한 전 비대위원 혁신위원장이 했던 그 정도의 어떤 혁신이 이뤄진 것인가? 너무 이게 제대로 안 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조금 해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왜 다 바꿔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에 다 바꾸자 이랬던 구호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결과적으로 보면. 패배의 충격이 컸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당 지도부가 다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전당대회로 뽑힌 김기현 대표도 물러나고 지도부가 총사퇴했어요. 그렇게 해서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 거고 그리고 비대위가 들어와서 지금 그 공천 과정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했죠. 그래서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영동 의원 아직도 경선을 하고 있죠. 예. 상동혁 사무총장 경선을 거쳐서 올라왔고 다 공정하게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플레인 코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중진들 중에 뭔가 좀 교체 내지는 변화의 필요성이 있는 분들 험지에 가서 새로운 지역을 개척해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장이라고 일률적으로 은퇴하라는 게 아니고 다음 시즌에 3할을 칠 수 있으면 계속 기용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물 흐르듯이 하는 것이 오히려 과거 정당들이 항상 공천에서 많은 잡음을 일으키고 폐단이 있었던 것을 혁신하는 길이죠. 그리고 젊은 인재를 기용하는 문제는 물론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비례대표 공천이나 또 국민 추천제를 예. 통해서 어느 정도 많이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했던 혁신이란 말의 뜻은 이제 우리 지금 송 변호사께서 얘기해 준 그런 맥락이다 이 뜻이군요. 전체적으로 정당이라고 예. 하는 것이 바꿔야 될 것이 많고 눈높이를 높게 두면은 사실 바꿔야 될 것은 수백 가지죠. 그러나 할 알겠습니다. 수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갖고 하는 것이 또한 자연스러운 혁신의 길입니다. 근데 네. 공천의 타이밍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이후에 부결 이후에 이른바 TK 지역의 어떤 현역 물갈이가 굉장히 폭이 컸어요. 그거는 의도된 겁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건생구팽,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살리고 이제 현역 의원들을 구팽시켰다, 토사 구팽시켰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 요인이 전혀 없었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에서 전략적 판단은 그 정도는 하겠죠. 근데 사실 그게 합리적 추론이 아닌 거는 오히려 그때 민주당의 이탈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표결 갔을 때 민주당이 이거 표결했다 괜히 망신 떠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는 저는 그 보도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을 가지고 여기에 물리기엔 너무 그건 좀 합리적인 판단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저는 국민의힘이 이른바 중진들의 대폭 이제 뭐 물갈이가 없었고 그다음에 생환율이 높았고 현역 불패를 했다는 지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큰 틀에서 이렇게 봐요. 그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공천에서 배제 전략을 썼지만 저는 그 한동훈 위원장은 포용 전략을 썼다. 이제
원래 이제 어느 한 정당이 승리를 가고자 하면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통합의 공천한 다음에 혁신의 깃발을 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약점을 보완한 다음에 중원으로 진출한다. 이게 지금 4대 공식처럼 돼 있는 건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이른바 포용 전략을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잡음을 최소화하고 그렇긴 하되 지난번 우리 총선이 너무 참패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원들도 워낙 또 특출한 데다 예. 워낙 우리 지금 또 새롭게 올 자원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난번 지방선거에 좋은 자원들이 또 많이 지방선거 현장으로 배출이 돼가지고 단체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모수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지난번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분들도 많이 이번에 한 20여 분 또 공천을 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봐서는 조금 더 이길 수 있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경쟁력이 입증된 분들로 포용 전략으로 가자라는 큰 전략적 공천 컨셉의 방향으로 봐야지 이걸 무슨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건생구평으로 생각하는 건 이재명 대표가 너무 음모론에 집착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포용 대 비포용의 공천했다 이렇게 이제 아니 이게 저는 최수영 의원은 예를 들면 주장하십니다. 이제 통합과 포용의 공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포용인가, 무엇을 위한 통합인가?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 70%가 찬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대통령이 거부하신 거잖아요. 그렇다 무엇을 위한 포용인가?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을 위한 통합과 포용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공천을 하는 건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게 좋은 후보들을 내세워서 표를 다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건데 공교롭게도 그 특검법 표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날아갔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그렇다면 적어도 현역들이 살아남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분들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소위 대통령 부인을 위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개입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거기다가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 5.18 문제와 관련해서 반헌법적인 발언들을 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름대로 TK 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고려하면서 과거에 아시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준석 전 당대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5.18 광주 묘역 가서 사과하고 반성했지 않습니까? 근데 TK에 와서 도태우 같은 변호사를 갖다가 다시 공천을 주거나 그다음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을 주는 상황이 된다면 누구를 위한 공천인가? 이게 그야말로 국민을 바라보는 공천인가? 아니면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만을 위한 대통령 부인만을 위한 공천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부터 유권자 여러분들이 진짜 저게 통합과 포용의 공천이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열띤 토론, 그다음에 사회적인 토론들이 이제 앞으로 전개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도 공천 과정에서 좀 논란이 되는 후보들이 몇몇 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도 지금 그렇고 얘기하고 유영하 또 유영하 변호사도 대구 달서갑의 현역을 누르고 공천이 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다 보니까 다시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 아니냐 민주당에서는 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유영하 변호사는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의 유일하게 남은 측근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네. 또 20년 전부터 사실은 국회의원직에 꾸준히 도전을 해오신 분입니다. 경기도 군포에서 3번 낙선을 했고 그런 어떤 그 개인적인 측면도 또 고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이제 달서갑에서 경쟁을 했던 홍석준 의원도 지금 오늘 수용을 하셨고 승복을 한 상황입니다. 처음엔 좀 납득하기 어렵다. 경선이라도 해달라. 이런 이제 요청이 좀 있습니다. 누구나 공천에서 탈락하면 충격과 아픔이 있죠. 지금도 그 아픔이 사실 다 가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홍석준 의원이 선당 후사 하셔서 지금 수용을 한 상태고 물론 거기 경선을 했으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논란이 없긴 했을 거예요.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아까 도태우 후보 말씀하셨는데 도태우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5년 전 정제되지 못한 개인적 발언들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리고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네. 구체적으로 뭐 자세한 해명도 했습니다. 이건 언론에 다 보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면은 아까 건생구팽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그 조어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저는 처음에 듣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었거든요. 뭐 건강한 생활로 90세까지 팽팽하게 살자는 건지 뭔지. 설마 변호사님 머리 좋으신 분이 그걸 예. 이상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금방 왜냐하면 알아들었겠죠. 이런 공천에 관한 조언은 널리 공감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확산이 됩니다. 비명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께서 다 비명계가 수요일마다 그 경선 결과 발표될 때 나가 떨어지는 걸 다 보셨잖아요. 비명 행사는 딱 듣자마자 딱 머리에 와닿는다. 그렇죠. 그래서 비명 행사라는 건생구팽은 안 용어는 와닿는다. 한 달 동안 지금 생명력을 얻고 이 총선 국면을 지배하는 조어가 된 겁니다. 근데 네. 건생구팽은 딱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저는 정확히 알겠는데. 국민의힘 공천이 약간 이제 뭐 포용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공천을 자세히 뜯어보면 저는 본선에 가면은 이제 숨겨진 폭탄들이 나올 거라고 봐요. 가장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재밌게 본 기사가 있는데, 지난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 때 나경원
불출마를 하는 초선 연판장이 있었습니다. 네. 초선 연판장에 서명하신 의원들 중에 4분의 3이 이번에 단수 추천받거나 소위 경선에 들어갔어요. 반면에 여기에 서명 안 한 분들 중에 4분의 3이 컷오프 되거나 낙선됐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즉 국민의힘의 본질, 뭐 지금 이재명 사당하다 그랬는데 국민의힘 공천이야말로 친윤 일색이에요. 지난 서초 부청장 재보궐선거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패배하고 나서 소위 말해서 용산에 쓴소리할 수 있는 인물이 한 명이라도 있냐.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 결국 공천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천 받으신 들 보면 일사불란하게 용산의 지시를 따르는 분들만 공천을 받은 거예요.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탄핵의 강 얘기했는데 도태우 후보가 사과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게 이분 어록을 보면은요 정말 휘황찬란해요. 마치 군부 독재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 왜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냐라는 말. 과거의 군부 독재가 아니었다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또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듯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봐요. 또 하나 부정부패에 대한 공천의 기준도 예를 들어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드랍시켰지만 예를 들어 태용호 후보 같은 경우 또는 정우택 후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잣대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뭐 또 만약에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나면 가차없이 결단을 그렇죠. 하겠다라고 공간에서 그리고 또 얘기하고 하나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해병대 최상병 박정훈 대령 사건 여기에 지휘 라인에 있던 분들이 또 이번에 또 국민의힘에 또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아까 이제 지금 소위 말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론에서 절제되고 그리고 논란이 안 되는 말들을 잘 하시는 거는 좋은데 예. 선거 구도가 짜였을 때 그동안의 조용한 공천이라는 미명하에 감춰져 있던 이런 후보들의 그 소위 숨겨진 폭탄들이 드러난다면 네. 좀 조정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홍석준 의원 하나만 좀 궁금해서요. 이제 승복을 했으니까 이 얘기 더 꺼내봐야 이제 뭐 의미 없는데 그래도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의 강을 다시 거슬러 가느냐 이런 비판도 있긴 합니다만 유영하 변호사 단수 공천 때문에요. 대구 달서구 갑의 초선 의원이 이제 홍석준 의원이었는데 유영하 변호사하고 둘이 여론조사를 붙여봤더니 1위와 2위 점수 차이가 컸다. 그래서 여기는 단수 추천으로 이제 결정한 거다라는 게 이제 공관위의 설명입니다. 그렇죠. 홍석준 의원이 초선 의원으로 그 지역구 의원인데 과연 그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났을까? 아니면 홍석준 의원이 뭔가 의정 활동을 잘못해서 하위 10%, 20%에 들어서 감점을 받은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될 만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 유영하 변호사랑 경선을 안 붙이고 이렇게 단수 추천을 할까? 달서구 갑 주민들이 유영하 변호사를 압도적으로 그럼 지지한 건가? 저는 당원들이? 저는 이렇게 봐요. 물론 이제 그 데이터를 어쨌든 공개를 예. 그때 했고 그다음에 그 말하자면은 홍석준 의원이 나중에 승복을 했는데 예. 저도 이제 좀 약간 의아스러웠던 거는 이제 홍석준 의원이 방송할 때도 열심히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친윤계로도 불렸었던 그러니까 적이 있어요. 유영하 예. 변호사가 됐느냐.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그동안 이제 대구시장도 도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지역에서 인지도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박근혜 향수도 일부 있었으리라 봐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복권되면서 대구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유영하 변호사가 계속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늘 측근과 이제 수행을 하면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지를 그때 남겼었잖아요. 못다한 일들은 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지를 남겼는데 저는 그거를 해석했다고 봐요. 그런데 공관위가 이걸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개입했다?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다만 저는 이제 그 공관위원장 말대로 이게 사실 처음에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혹시 좀 박근혜 전 대통령 배려한 거 아니야라는 오해가 있을까봐 뒤 후순위로 돌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얘기가 좀 맞다고 봐요. 오히려 그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해서 아침에 앞에 올렸으면은 그때부터 그게 논란이 되어가지고 다른 공천들이 아마 동력을 못 받았을 것 같아서 그건 뒤로 돌린 건 이해가 되는데 저는 홍석준 의원도 사실은 수도권 의원이었다면 아마 재배치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이지나 이미 그 TK에서의 현역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아픔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제3지대 쪽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의원님, 조국 혁신당의 정당 지지율이 한 6%로 갤럽입니다. 예. 3위를 기록하고 있고 비례정당 지지율에서는 거의 15%까지나 나올 정도로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정도로 파급력을 가져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예상은 못했는데요. 네. 이게 지금 민주당의 비명행사 공천이 너무나 큰 파장을 일으킨 결과죠.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정당 지지율도 봤습니다마는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하면 지금 국민의힘과 비슷한 수준이 네.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 비명행사 공천에 실망한 민주당 지지층이 여론조사로 불만을 표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렇습니다. 뭔가 선택지가 그래도 있으니까 일단은 여론조사 응답을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건데 다만 이게 최종적으로 그 선거에서 연결이 될지는 득표로 연결이 될지는 네. 끝까지 좀 봐야 되겠죠. 그게 왜 새로운 미래나 다른 데로 안 가고 조국 혁신당으로 가는 거죠? 새로운 미래는 그 개혁신당하고 통합했다가 다시 떨어져 나오는 과정에서 네. 이미 어떤 그 민주당을 대체하는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 희석이 돼버렸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그 여론조사 응답이 가지 않고 지금 조국혁신당 쪽으로 가는 건데 네. 그런데 이제 조국혁신당이 영입하는 인물들이 너무나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뭐 네. 조국 대표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인재영입 1호 신장식 변호사 전과 사범이고 그다음에 어제 입당한 황운하 의원 네. 지금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았잖아요. 네. 그 징역 3년 선고받은 분이 그 조국혁신당 백보드에 보면은 3년은 너무 길어라고 써 있습니다. 3년 선고받은 분이 3년은 너무 길어 옆에 서 있으니까 네. 자기의 그 징역 3년이 너무 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의도는 그렇게 아닌데. 보일 정도로 네. 이렇게 논란이 많기 때문에 최종 득표로 과연 연결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조국혁신당이 이제 비례 정당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에서 뭐 후보를 낼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비례 정당이 더불어민주연합보다도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일부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민주당 쪽에서 비례 의석수가 많이 줄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정권 심판론의 파고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윤연대를 함께할 수 있는 제 정당들의 득표율이 아니면 지지율이 높아지는 게 가장 우선이겠죠. 민주당 의석수는 줄지만 예, 그러니까 가장 민주진영, 반윤진영? 예, 그렇죠. 이제 과거에 이게 특검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야권이 제 정당이 합의해서 특검 연대를 만드는 사례가 있었는데 예. 그 연대와 관련해서 녹색 정의당이 빠져나가고 이러면서부터 흐트러진 측면이 있는데요. 이제 그 틈에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좀 반윤 연대라고 하는 틀 자체가 좀 커지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예. 그래서 이 반윤 연대,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간에 반윤 연대 폭들이 커지게 되고 그 흐름들 자체가 전체 정권 심판의 흐름으로 간다면 네. 저는 이게 상승의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러려면 저희 민주당에서 분할 투표를 하시는 분 플러스 네. 중도층 또는 합리적 보수에 예. 계시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폭정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분노를 느끼는 분들까지 인입해낼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반윤 연대 집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게 가장 관건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주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서울, 수도권, 호남, 부산, 40, 50대 진보와 중도층이 많이 있어요. 민주당 지지율. 지역이랑 아니, 그렇죠. 근데 중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국 투표랑 다르게 지역 같은 경우 수도권에서 중도층이나 합리적인 보수가 예를 들면 얼마나 인립되냐에 따라서 지금 과거에는 민주당이 좀 우위였었는데 박빙이 많아진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 박빙 지역에서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면서 소위 비례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까지 연합 구도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예. 저는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과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져서 폭발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컨벤션 효과. 네,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수렴이 됩니다. 주로 대부분 다 거대 양당으로 수렴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 수렴되는 과정에서도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이 포괄하지 못하는 어떤 유권자층들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예. 좀 이런 부분들 제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과 하객진을 펼치자, 뭐 돌격대가 되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면 조국 혁신당이 거북선이에요? 맨 앞에서 이렇게 거북선이 아니라 이제 이른바 모루선이라 그래가지고 모르선? 예,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굉장히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예. 기동력으로 승부하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적의 선단들을 이제 많이 흐트러뜨리는 그 역할을 하고 나머지 본진들이 포위하는 형태로 가겠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뭐 신장식 대변인 생각이고요. 저는 네. 지난번 열린민주당 사례죠. 지난번 열린민주당도 그때 진짜 민주당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두 자리 숫자까지 막 올라가서 이거 열성 넘는 거 아니냐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때 내석인가요? 이제 그렇게 이제 결과가 10년 전에 열린민주당? 아니 열린민주당. 예, 그러니까 열린민주당. 4년 전. 4년 전. 위성 정당.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그때가 김의겸 안철수 김의겸 국민의- 이런 예, 분들이 예. 참여했던 정당이죠. 그러니까 그때 열풍은 유사해요. 네. 유사한데 근데 거꾸로 그때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거꾸로 그때 한 자리에서 출발했는데 나중에 38석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알 수가 없는데 이건 민주당의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조국을 가까이 하려니 이거는 진짜 이카루스의 밀란왕께처럼 가까이 가면 될 것 같고 멀리 가면 이게 너무 이제 차거질 것 같고 이게 지금 딜레마인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주목돼요. 그래서 저는 열린민주당과의 어떤 관계 설정들을 메시지와 혹은 이제 그 정책으로 이제 내놓을 것인가 이게 민주당 갈등인데 결국은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서 분명히 이제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례연합 정당 걸 가져올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그야말로 포지티브하게 끝날 것이냐 제로섬으로 끝나서 네거티브의 비극으로 끝날 것인가 이거는 민주당의 몫이 되어가지고 저는 주목이 됩니다.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이 서로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에서는 뭐 지민 비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뽑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른바 몰빵론 모두 다 이제 민주당을 투표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길로 갈 거라고 보시나요? 그 어떤 길로 갈 것의 관건이 뭐냐 하면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공천과 소위 말해서 조국혁신당의 비례 공천을 봐야 돼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천에 폭탄이 숨어 있는 게 이제 그동안 많이 얘기가 됐지만 용해인 의원의 소위 재출마, 그다음에 진보당 후보의 논란 여부. 이것이 만약에 논쟁으로 번져지면 네.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반면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논란이 되는 황우나 뭐 이런 분들을 강조를 하셨는데 네. 사실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지금 1번이 누구냐면 구글 출신 엔지니어예요. 그다음에 그 뒤에 그 4, 5 이렇게 발표되시는 분들 보면 중도 확장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순하게 민주당 표의 분산만이냐 네. 아니면은 중도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 여부가 지금 조국혁신당의 이 비례 순위 배치가 심상치가 않아요. 단순하게 강성 지지층, 친문 지지층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네. 소위 말해서 지식인, 아까 40, 50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식인 계층이나 소위 진보 진영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이 후보 배치가 굉장히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비례의 논란이 만약에 커진다면 네. 지금의 조국혁신당의 바람이 간단하게 꺼지지 않을 거다. 네. 좀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고심을 더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지층이 거기 가 있으니까. 지지층이 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손을 안 잡을래 안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런 점이 결국은 비례 공천을 눈여겨 우리가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조국 대표는 비례 몇 번으로 가야 되나요? 1번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정말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의미에서 한 10번, 11번 몇 석 정도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10번에 가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살리려면은 그렇죠? 10석을 달란 뜻인데 몇 번에 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10번 가는 거는 그 김대중 전략이잖아요. 예.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비례 순번 자기 끝에 놓으면서 맨 끝에. 날 해달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조 전 대표는 앞순위 갈 것 같아요. 2번. 1번은 안 되죠. 아, 1번은 우리 선거법상 당대표니까? 여성을 주도록 여성으로 돼 여성을 주도록 예. 우리는 이제 선거법상 비례 1번은? 예. 명문하고 했기 때문에 2번 아니면 4번 갈 거로 봅니다. 2번 아니면 무슨 4번. 약간 무슨 전망을 하는 거 2번 아니면 4번 갈 거로 보는데 저는 어쨌든 상위 2석 순번. 내지 4석밖에 그러니까 안 된다 저는 이런 뜻은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닌데 예. 확실하게 가고 본인이 이제 선도마 역할을 하겠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상징성이 있는 사실 조국 혁신당 조국 빼면 또 뭐가 있습니까? 나머지 보면 지금 범죄 혁이 혐의자들 남습니다. 혁. 이게 범죄 혐의자들밖에 없잖아요. 지금 수사받고 있는 분들이거나 예. 재판에서 유죄받은 분들. 그러니까 저는 조 전 장관이 조 대표가 앞순위에 갈 거라고 보고 그러면서 확실하게 사인을 시그널을 보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원래는 한 목표 10석을 예상했었는데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추세로라면 그 이상도 가능할까요? 이미 목표치를 좀 상향했습니다. 근데 제 12석까지도 바라보고 생각에는 있는 유시민 것 같은데. 작가와 신장식 대변인 사이, 그러니까 6석에서 12석 사이 정도라고 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12석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말씀드립니다만 수렴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대 어떤 정당으로 예. 수렴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도 뭐 6번 정도 조국 전 장관이 6번 정도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본인이 만약에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소위 유죄가 입증이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본인 다음번 순번이 와서 할 수 있으면 되는 예. 거란 생각이 드는 것이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국 혁신당 문제와 관련해서 황운하 의원 때문에 이제 범죄 혐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인재 영입이 7, 8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를 들면 이미지를 이렇게 결정하시는 건 아직 너무 섣부르고 빠르다. 이르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그래도 짧게라도 이제 좀 다른 당도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이준석 개혁신당과 지금 이낙연 새로운 미래예요. 이 두 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이 자충수에 빠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장점을 살리려면 전국 돌아다니면서 젊은 층과 함께 막 으쌰으쌰하면서 소위 말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격도 하고 이재명 대표 저격도 하고 언론의 중심에 서야 되는데 본인이 동탄이라고 하는 우물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동탄이라는 우물 속에 들어와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고 들어와 그러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의 장점이 스스로 죽어버렸다. 예. 가뜩이나 공천파동으로 언론의 중심에서 사라져버렸는데 더더욱 언론의 중심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지지율이 낮게 나온 원인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 대표. 일단 내석이 됐죠. 내석이 돼서 그래도 뭔가 좀 그전보다는 상황이 나아지긴 했습니다. 싸워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아까 우리가 뭐 정당 지지도에서 봤지만 그렇게 반향을 못 얻고 있고 1%예요, 갤럽 그렇습니다. 조사에서. 반향을 못 얻고 있고 지금 이제 여론조사상의 불만 표출은 조국 혁신당을 어떤 선택지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새로운 미래도 지금 뭔가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은 호남 지역에서 선거 돌풍을 일으키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보이고 네.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그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 선택에 대해서 뚜렷한 명분이 없죠. 뭐 평균 연령 얘기하긴 했지만 그거야말로 선거 공학적인 거고 이원우 의원의 어떤 지지세나 조직이나 이런 것에 편승해서 선거를 해보겠다는 계산이 많이 읽히거든요. 그다음에 노원병을 버린 것에 대해서도 뚜렷한 명분이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반향을 얻기가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한 위원장을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는 한 위원장을 보내드렸다. 한정민 위원장을 보내드렸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각각 이제 출마를 예고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두 사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앞으로 정치적 생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는 거죠. 뭐. 선거 왜냐하면 한번 패했다고 끝나요?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저 제3지대에 있는 유권자들이 적어도 저런 분들에게 희망을 걸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희망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공황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시 이 다음에 내가 그 깃발을 들고 나타났을 때 그분을 지지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 하나 하고 네. 또 하나 저는 이준석 그 전 당대표, 지금 당대표가 전 TK에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보수. 나는 건강한 보수야. 건강한 보수에 대한 씨를 뿌리고 자양분을 만들 거야라고 해서 예. 자기 정치적 흔적들을 남겨놨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좀 못내 아쉽습니다. 정치 생명이 걸린 만큼 본인들 지역구에서 아주 사활을 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준석 대표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 현상이 처해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준석 대표의 어떤 정치 감각과 마케팅 능력을 좀 보긴 하지만 실제로 삼자 구도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가 정말 생활에 온다면은 정말 이준석이 왜 이준석이었는지를 입증하는 사례가 되겠지만 정말 패한다면은 당분간은 또 이 바닥에서 조금 그 본인의 재기가 좀 어렵지 이번 않을까. 벌써 네 번째 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이게 참 거대 양당 구도를 깨야 된다는 당이론적인 얘기들은 참 많이 있어 왔는데 현실적으로 깨기가 참 어려운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뉴스와이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